삶을 즐겁게 사는 각자 나름의 방법, 격전없게 일상의 유의를 탐구하는 KG의 라디오 회관입니다. 지난번 1회에 이어서 다시 한번 비공식 영등포 블루레이 최다 보유자 가로등 거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반응이 좀 나쁘지가 않았어요. 1시간짜리였잖아요. 캡틴 마블 얘기만 1시간을 했는데 네. 1시간이나 되는 분량을 무려 수백 명이 들었다는 건 매우 고무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응은 어디에 가면 들을 수 있어요? 리플이 생각보다 많이는 안 달려가지고 네, 그런 반응은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걸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 아무튼 되게 재밌었어요. 캡틴 마블이 워낙 핫한 이슈를 낳고 있는, 지금도 뭐 물론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캡틴 마블 저희가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지금 뭐 한 1-2주 정도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엔드게임 예고편도 나왔고, 맞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나누는 캐릭터 포스터도 공개가 됐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그 사이에도 굉장한 떡밥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고, 또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인가요? 레고 어벤져스가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아, 드디어 네. 영화의 내용을 미리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네. 레고가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우리가 어벤져스인가요? 오늘은 사실 마블이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은 말하다 보니까 또 계속 어벤져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네, 레고 어벤져스 같은 제품도 이제 사가지고 네네. 아마 KG의 딥박싱 같은 그런 거에서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좋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어벤져스 아리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쓸데없는 인트로를 마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 주제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영화 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스 보셨죠? 저도 아주 재미있게 봤고, 네네. 흥미로운 것이 저희가 이제 왜 많고 많은 개봉작 중에 어스를 영화를 그러니까요. 좀 꺼내서 이야기를 해볼까. 네네. 사실 그 이유가 지난 수요일에 개봉을 했었거든요. 네. 개봉한 그날 밤 11시 정도였나요? 그때 네이버 실검에 어스 해석 오. 1위 했습니다. 실검 1위. 아니 그게 근데 왜 방송에 나왔어요? 아니면 뭐 누가 올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개봉날 어스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 영화에 담긴 여러 가지 상징, 비유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검색을 한 거죠. 본인들이. 어느 방송이나 뭐 어디에서도 소개된 게 없는데 어스 해석이 1위 실검을 딱 찍는 걸 보고 이 영화를 해야겠다. 추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렇게 뭐랄까요, 영화를 보고 나서 그냥 재밌다라고 끝내는 영화가 아니라 그 영화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지는 영화. 그래서 제가 어스를 좀 추천을 했었죠. 그러니까 시사회 때 보셨잖아요. 보시고서 강력하게 추천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보고 이거는 무조건 다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어쨌든 주제를 어스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어스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한 배우들이실 수도 있어요. 흑인 배우들이기도 한데 일단 배우들 출연진들이 좀 낯이 익죠. 근데 이 배우들이 사실은 어디 나왔었죠? 마블 영화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곳이 이번에 이제 어스 영화 주연 배우 중에 네네. 이제 이게 가족 캐릭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실제 가족인 사람들. 네. 주연을 맡은 배우들이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전부 흑인 배우들이 이제 주연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루피타 뇽, 우리가 잘 아는 블랙팬서의 나키아 역할로 그렇죠. 등장을 했었고, 이 남편으로 나오는 윈스턴 듀크, 이분은 역시 블랙팬서에서 나왔습니다. 블랙팬서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족장 역할로 나왔었어요. 은바쿠. 이렇게 블랙팬서에 나왔었고, 사실 루피타 뇽은 블랙팬서 이전에도 노예 12년으로 아카데미에서 수상도 했고, 그리고 뭐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라스트 제다이 나왔던 마즈 역할도 했었고. 영화 논스톱에서 나왔잖아요. 리암 니슨 나오는 거.
맞아요. 논스톱에서도 출연했었죠. 항공판 그렇죠. 비행기 항공판 테이큰 맞아요. 승무원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력이 굉장히 탄탄한 배우들이 그쵸. 이런 장르 영화, 호러 영화의 어떤 주연으로 나와가지고 사실 뭐랄까요, 할리우드도 굉장히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고는 하는데 흑인 배우들이 어떤 장르 영화의 주연을 맡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죠. 호러는 특히 없잖아요. 꼭 흑인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배우들이 어떤 장르 영화, 특히 호러 영화의 어떤 주연으로 맡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또 조던 필 감독은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본인이 나는 흑인 배우들하고만 이제 작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약간 논란도 좀 있거든요. 아예 그렇게 공표를 한 건가요? 네. 뭐 그런 이유가 뭐라고? 일견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하고만 찍겠다는 거죠. 흑인 배우들하고만. 그것이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든 뭐 어떤 이유든 그 조던 필 감독의 어떤 철학, 어떤 사상 그런 거를 이제 되게 당당하게 이제 밝히고 이제 영화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저희가 이제 배우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원래 조던 필 감독은 겟아웃이라는 영화로 되게 유명세를 떨쳤었죠. 그 영화에서도 주연이 어쨌든 주역이 흑인 배우였고요. 그러니까 인종주의를 약간 비판하는 영화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고, 그쵸. 그것이 이 호러 영화, 이 사람이 만드는 호러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겟아웃도 사실 그런 게 좀 있었죠. 백인 여자친구를 둔 흑인 남자의 어떤 시점에서 그런 나왔었고.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 겪게 되는 어떤 인종차별을 굉장히 호러 영화의 어떤 공포 요소로 잘 활용을 했고, 이번 영화 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영화를 만들 것 같아요. 일단 주제의식이 일단 그런 방향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게 조던 필 감독 영화를 보실 때는 그런 어떤 주제의식을 이제 파악을 하시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 영화 자체는 좀 어떠셨어요? 보시고 나서 느낀 소감 이런 거. 저는 처음에 볼 때는 이 정도면 한 7, 80점 정도 된다. 100점 만점에. 그 정도의 완성도를 띄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지내다가 며칠 정도 좀 더 영화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같다. 오히려 영화 보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더 좋아졌어요. 약간 뭐랄까요, 과감하게 본인이 어떤 영화 세계를 쫙 펼쳐낸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요새 진짜 호러 영화를 비롯해서 이렇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약간 밀어붙인 영화가 좀 드물지 않았나, 할리우드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설정이 좀 파격적이라서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주인공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나랑 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 근데 모종의 이유로 그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왔고 자기 집에서 그 사람을 맞닥뜨리는 내용이잖아요. 도플갱어 이야기죠. 그렇죠. 전형적인 도플갱어 이야기인데, 그 도플갱어가 그럼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를 습격하러 왔는지가 영화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저희가 이제 또 역시 지난 회에 이어서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은 스포일러를 어디까지 방향을 유지하면서 갈 것인가, 다 털고 갈 것인가. 사실 이 영화도 진짜 스포일러가 너무 치명적이어서 중요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케이지님이 고민해 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전반부는 스포일러 없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약간 인상 비평식으로 하고 저희가 딱 그 선을 그어드릴게요. 여기 이후부터는 이제 스포일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보시고 다시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식으로. 어스의 주된 줄거리는 사실은 예고편을 보셔서 많이 관심을 가지셨겠지만은 아까 가로등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도플갱어의 이야기입니다. 꽤 잘 사는 일가족이 나와요. 그 일가족이 휴가를 보내러 산타모니카 해변 근처에 있는 별장에 묵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원래 주인공의 어떤 추억이 서려 있는 장소 근처였던 거죠. 그래서 그 추억을 수시로 플래시백하면서 그 주인공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받은 주인공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너무나 이게 뭔가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가족들이 손을 잡고 서 있잖아요. 맞아요. 딱 4명이 손을 잡고 서 있고 그림자로 딱 암전돼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는 상태인데,
와, 그때부터 엄청나게 영화가 흥미로워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 느슨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좀 필요했고, 그래서 인트로에 보시면은 여자 꼬마가 나오고 그 꼬마가 이제 자신과 닮은 존재를 조우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바로 현재로 옮겨지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데, 그 이런 어떤 영화적 구성이나 그 내러티브, 줄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이게 뭐랄까요? 한 가족이, 중산층 가족이 이제 별장에 놀러 가서 네. 그 별장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누군가 침입자가 발생한다. 그 네네. 누군지 알 수 없는 침입자로부터 오는 공포. 이런 키워드와 설정, 소재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호러 영화에서 굉장히 자주 쓰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퍼니 게임 이런 영화가 있어요. 네, 좋죠. 네. 그러니까 영화가 거두절미하고 그냥 느닷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제 강도가 들이닥쳐가지고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 장르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감독인데 애덤 윙가드 감독이라고 있어요. 네. 그 장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데 VHS2 악마를 부르는 비디오라는 그 ABC 오브 데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텐데, 그 감독인데 이 감독이 그 유아 넥스트라는 제목으로 국내 개봉한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도 평범한 가족들 파티를 열고 있는 집에 갑자기 이제 그 가면을 쓴 강도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네네.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아주 통쾌한 호러 영화인데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할리우드에. 그러니까 우리와 달리 할리우드는, 우리는 이제 집들이 좀 많이 이제 도심에 좀 밀집해 있고 네. 좀 치안도 이렇게 좀 안전하고 좀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냥 네. 집안에 이제 들이닥치는 그 범죄에 대한 공포가 엄청 날 거예요. 사유지를 이제 지키는 데는 다 이제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는 국가잖아요. 네. 총기도 소유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이, 그런 일상적인 어떤 일상의 공포가 영화에 굉장히 소재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스도 그런 어떤 호러 영화의 기본적인 문법과 설정들을 이제 차용을 하고 있고, 네네. 그것을 굉장히 영리하게 쓰고 있다. 처음에 볼 때는 뭐 케이지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신과 비슷한 가족들이 침입을 하는 과정, 그렇죠. 그리고 침입해서 그 가족들을 해코지하는 그런 디테일한 설정 같은 게 약간 처음에는 좀 밋밋한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너무 덜 위협적인데 의외로 바보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느낌이 있어요. 얘네가 과연 얼마나 이 남아있는 러닝 타임을 위협적으로 끌고 있을지에 대한 좀 의문이 처음엔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떠셨어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처음에는 영화를 좀 낮춰봤죠. 예고편을 보고서 봤기 때문에 아마 파격적으로 즐거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족이 딱 네 사람이 앞에 있고 침입을 시작하면서 그 폭력의 수위가 생각보다 그 아빠가 야구방망이에 맞잖아요. 야구방망이에 무릎을 맞고 뭐 이렇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생각보다 되게 꽁트스럽다. 약간 좀 개그적인 요소들이 있나? 그 대응하는 방식이, 그 가족이 겁에 엄청 질리잖아요. 겁에 질리기도 하는데 그 아빠라는 사람이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 안이해서 그걸 보면서 그냥 나가가지고 방망이 들고 나가고 으름장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빠따 맞고 뒹굴고 이러면서, 와, 이게 정말 이렇게 답답하게 흘러가면은 저 가족들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고, 전반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아주 좋게 봤어요. 저는 좋게 봤는데, 다만 이제 걸리는 것들이 이 복선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저는 이 감독의 그 시각적인 방향성을 되게 좋아했어요. 겟아웃에서도 원래는 그 환각과 비환각을 오가는 그런 방식들이나 그리고 어떤 외딴 곳에 그 작은 군락들이 백인들만 사는 그런 어떤 거를 묘사하는 방식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초반에 이제 그 배경이라던가 그리고 산타모니카 해변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가족이 왔을 때까지 셋업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 다음에 산타크루즈 해변, 산타모니카가 아니죠. 산타크루즈 해변에서 그 이어지는 어떤 설정들이 너무 그 셋업이 너무 좋아서, 근데 단지 이제 캐릭터들이 막 호들갑을 피우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정체불명의 가족들이 침입이 유리하게끔 마치 뭔가 열어주는 듯한, 뭔가 뒤틀린 듯한 느낌? 그게 마치 영화가 어떤 계시를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막상 저도 한 중반부까지는 편하게 즐기질 못했어요. 저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 중간에 뭐 경찰을 부르지만 경찰이 오지 않았던 점. 근데 물론 그게 나중에는 어느 정도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여겨졌으니까 경찰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답답함을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중반까지 어느 정도 설정을 전부 노출하기 전까지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속수무책이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하지만 어쨌든 저는 촬영이나 셋업은 되게 흥미로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뭐 점수를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드린다면 한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좋았던 이유 중에는 이제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반에는 그냥 가택 침입을 어떤 소재로 한 어떤 굉장한 어떤 호러 영화처럼 흘러가요. 그쵸. 모든 설정들이. 네네. 뭐 도플갱어 가족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평범했던 한 중산층 가족을 위협하는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뭐 과연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가, 이제 그 정도에서 이제 궁금해하면서 보다가 영화가 어느 순간을,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환상특급, 그러니까 스필버그의 환상특급이나 네. 완전히 다른 장르의 영화로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네. 상황으로 가죠. 그런 어떤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그런 후반부의 요소들이 등장을 하면서 영화가 좀 더 좋아졌어요. 뭐랄까, 감독이 야심이 굉장하구나. 겟아웃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사실 이 어스에 비하면 겟아웃은 약간 잽이었던 것 같아요. 잽이죠. 네. 그러니까 이 감독이 사실상 여러분 그 미국식 도시 전설에 상당히 능합니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인트로에 보면은 지하 터널이 무슨 지하철, 뭐 전쟁 벙커 이런 식으로 설정을 나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지하실이 불특정한 이유로 만들어진 지하실이 그 미국 땅 밑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영화 시작과 동시에 이제 자막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도시 전설을 다룰 거야라고 공표를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중반 정도 되면은 그게 왜 등장했는지 잠깐 까먹어요. 맞아요. 까먹고 딴 얘기 보다가 갑자기 이제 뒤늦게 그게 깨닫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런 자막이 나왔었구나 초반에. 약간 그래서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약간 구멍난 듯한 어떤 흐름. 그런 게 좀 있었고, 하지만 중반 이후로는 여러분 엄청나게 그 피지컬적으로 즐거운 영화입니다. 사실 이게. 저는 또 겟아웃도 그랬지만 그 이번 영화를 보면서 또 흥미로웠던 것들이 흑인 배우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겟아웃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 그 주연 배우가 그 우는 장면. 네. 그게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들의 표정만으로도 어떤 공포를 자아내는 연기 연출을 되게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루피타 뇽이 엄마가 그 굉장히 공포스러운 표정을,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엄마와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가 이제 이상한 표정을 짓는데, 그 장면 아마 예고편이나 스틸컷으로도 많이 공개가 되어 있을 텐데 너무나 무서워요. 맞아요. 그 얼굴 표정이. 맞아요. 그리고 흑인 배우들이 특히 그 배경이 대부분 호러 영화 이제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동자가 이들이 완전 반짝반짝 하얗게 빛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주얼적으로 호러 영화로서 더 공포스러운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감독이 분명히 그거를 인지를 한 상태에서 아마 이미지화 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스타일의, 그러니까 뭐 딱히 이분법적으로 나눈 건 아닌데, 백인 배우들이 만약에 주인공으로 클로즈업을 들어갔을 때 공포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는 아닌 거죠. 그렇게 못 보여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로등 거미님이랑 어스에 대해서 말한 거를 좀 약간 그 총집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촬영을 잘했죠. 도시전설이라는 어떤 그 기괴함을 잘 살리는 감독 특유의 스타일도 있고요. 그리고 배우들이 정말 그 액팅이 너무 좋았죠. 잘 행동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역 배우들도 연기 진짜 잘했어요. 진짜 게다가 1인 2역을 다 했잖아요. 모든 배우들이. 그리고 정말 긴장감 어리고 컨셉도 정말 매혹적이고 셋업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둘 다 공감하는 건 이겁니다. 그 논리적 틈새가 있습니다. 이 논리적 틈새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뭐 시간상 주어지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영화적으로는 너무 좋았지만 그 논리적 틈새를 그냥 패싱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스텝널이 올라갈 때까지 과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설명하나? 근데 안 해요. 안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도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검색어도 1위가 된 게 아닌가. 그 틈새를 발견한, 그러니까 틈새를 느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야. 틈새를 메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틈새를. 막 찾아보는데 다 같은 입장인 거지. 그래서 막 얘기를 해도 뭐가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정말 의도한 거라면 천재적인 건데, 영화를 보는 내내 그게 거슬렸던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 틈새는 좀 이따가 시간 되면 한번 따로 얘기해 보시죠. 네, 그거 한번 확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뭐 영화에 토끼가 나오는데 뭐 토끼의 의미 뭐 이런 거 지금 관객들이 엄청 검색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되게 많은 그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어스에서 약간 좋았던 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네. 그 아들이 네. 그 꼬마 어린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가족이잖아요. 주인공이 엄마와 아빠 그리고 딸과 아들, 그렇죠. 누나와 동생인데, 네. 이 막내 아들이 네. 마스크를 쓰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할로윈 마스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평상시에도 얘가 누나나 엄마 아빠를 놀려 먹으려고 이 마스크로 장난을 쳐요. 맞아요. 네. 근데 마스크라는 게 장르 영화에서, 특히 미국식 장르 영화에서 너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할로윈 영화, 할로윈, 존 카펜터의 할로윈, 뭐 텍사스 살인마, 네, 13일의 금요일. 네, 13일의 금요일. 그 외 다수. 그 미국의 도시 전설에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부기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기맨을 뭐 바바야가라고도 하면서 존 윅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특정한 어떤 거대하고 강력한 공포의 대상, 미지의 공포의 대상을 다 부기맨이라고 하니까. 그 미국에는 어쨌든 우리로 치면 뭐라 그래야 돼요? 한국은 도깨비인가? 한국으로 치면은 뭐 귀신이죠. 예, 엄밀히 얘기하면 귀신인데. 근데 아무튼 미국에는 그런 전설적인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민담처럼 전해지는 부기맨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굉장히 어떤 그 현대인들한테도 어떤 중요한 어떤 문화 요소인데, 이 마스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장르 영화에서도 많이 보여지는데, 그렇죠. 이 마스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도플갱어라는 설정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외모를 가진 누군가,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사실 내 얼굴, 나와 똑같은 얼굴을 마스크를 쓴 사람인 거거든요. 비교를 해보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얼굴을 똑같이 복제해가지고 지금 상대방이 가면을 쓰고 있는 건데, 그 가면을 쓴 존재로부터 오는 공포, 이것이 장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어스가 아주 제대로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단지 마스크를 평소에도 계속 그냥 장난 삼아서 이제 쓰고 있는데, 네. 그 쓰고 있는 장면들을, 그냥 일상적인 장면들을 묘사할 때도 전부 복선인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장난을 치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는 순간들이 전부 다 그 서스펜스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연출이 되게 좋다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 아들의 경우에는 자신을 감추기 위한 것처럼, 네, 그 자기가 전투태세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결심하고 행동을 할 때 마스크를 씁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으로 나온 그 아들의 도플갱어는 뭔가 행위를 할 때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나랑 똑같이 생겼지만 쟤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뭔가 분위기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느꼈던 뭔가 에러 요인은,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서 결국 문제 해결은 연결되어 있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을 무찔 수 있는 방향으로 가요. 예, 그게 저는 또 걸렸다. 예를 들면은 이게 트릭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트릭이 아닌 거죠, 전부 다. 네. 그런 이야기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제목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이 어스예요. 그렇죠. 이 우리라는 뜻이잖아요. 어스가. 그렇죠. 이 US,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뜻하기도 해요. 그렇죠. 결국에는 어쨌든 조던 필 감독이
그 미국의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 사회가 처하고 있는 어떤 반 이민 정책, 그러니까 되게 폐쇄적으로 변해가는 트럼프 시대의 어떤 네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되게 노골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영화에서 그 가족들이 손을 잡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인간띠. 예, 네. 일종의 인간띠죠. 인간띠가 뭐겠어요? 아주 이것도 되게 명확한 상징인데 지금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장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멕시코 쪽에. 예. 그 인종 차별의 어떤 아주 상징적인 결과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영화에 굉장히 요소가 들어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던 필 감독이 그 연출 계기 이거 왜 어스를 만들게 됐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지하철을 타려고 이제 기다리다가 반대편 플랫폼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되게 공포심을 느꼈다고 해요. 와. 거기에서 이제 약간 출발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도플갱어가 주인공 만난 다음에 너는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메리칸 이러잖아요. 맞아요. 아메리칸 이러는데 그 결혼검이님이 말한 거랑 딱 맞물리는 게 어쨌거나 우리도 미국이냐. 네. 그러니까 히스패닉들이나 흑인들이나 수없이 많은 아시안이나 결국에는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고 토착민처럼 살고 있고 우린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도 미국이냐라고 얘기하는 느낌을 저도 받긴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이후에 뭐 정치적인 어젠다는 저도 뭐 이렇게 뭐 딱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없지만 그 장벽을 세우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국인들이 고통을 받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트럼프 정부에서는 장벽이라고 생각한 거고 그게 전혀 인도주의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에도 많이 부딪히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강행하고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이런 담론을 영화적으로도 이렇게 거대하게 풀 수 있다는 게 문화적으로 대단한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던 필 감독이 본인 트위터에다가 어제였나요? 네네. 한글로 조동필이라고 써서 올렸어요. 그거 배급사에서 시킨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그 겟아웃이 엄청 잘 됐죠 한국에서. 겟아웃이 한국에서 엄청 잘 됐고, 맞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1위 찍었어요 한국이. 그러니까 이제 조던 필 감독이 한국에서 겟아웃이 흥행한 거를 잘 알아서 한국 관객을 위한 추천 영상, 축하 영상 같은 걸 보내왔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지금 수요일 개봉 첫날 관객 수도 그렇고 지금 어스도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1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던 필 감독이 팬들이 자기한테 한국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면서 조동필이라고 그 되게 발음도 정확하게 잘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히딩크 감독이 희동구라고. 희동구보다는 좀 약간 설득력 있네요. 이름이 조동필. 희동구도 있고 우리 석호필도 있고 지금 한국명 붙여준 배우들 많이 있습니다. 좀 이상한 문화이기도 한데 재밌는 문화이기도 하네요. 굳이 왜 한국인 이름을 귀화하라는 건가요? 아무튼 조동필 감독님 지금 한국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서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내한도 한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대로 가면은 흥행만 잘 되면 내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생각난 게 재밌는 장면이 있네요. 인트로에서 그 소녀가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뮤직비디오가 나오잖아요. 스릴러 티셔츠도 입어요. 그렇죠. 스릴러 티셔츠도 있는데 스릴러도 그 뮤직비디오를 여러분들이 기회 되시면 유튜브에 마이클 잭슨 스릴러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게 마이클 잭슨 초유의 히트곡입니다. 마이클 잭슨을 만들어낸 곡이기도 한데 뭐 빌리진도 유명하고 뭐 스무스 크리미널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스릴러가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했거든요. 이 당시에. 저도 이 당시 사람은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그 비디오 안에 보시면 마이클 잭슨의 분신이 나옵니다. 좀비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뮤직비디오를 7살짜리 애가 무서워한다는 설정이 나와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에서도 마이클 잭슨은 빨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빨간 옷을 입고 있고 그 도플갱어들은 스릴러 뮤직비디오 보시면 말하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건 마이클 잭슨 본인. 근데 좀비로 나오는 얘는 말을 안 해요.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스에서도 보면은 주인공만을 제외하고는 주인공의 도플갱어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릴러 뮤직비디오에서 차용한 설정이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뭐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를 비롯해서 지금 미국 대중문화 요소 전반에 들어있는 그런 도플갱어 어떤 소재의 문화 요소들을 네네. 조던 필 감독이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한 것 같고 그런 요소들이 영화에 이제 곳곳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더 생각이 나는데 이거 설정으로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근데 아까 케이지님이 네네. 그 초반에 네네. 그 약간 빈틈 네. 틈새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거 뭔지 약간 좀 궁금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한 가지만 일례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 주인공이 한 중반부쯤에 이제 가족과 조우하고 습격을 당하면서 테이블에 묶입니다. 그렇죠? 네, 테이블에 묶이는데 그 테이블이 엄청 무겁거나 네. 바닥에 무슨 뭐 나사나 볼트 같은 걸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밀면은 밀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배우가 막 거기를 못 벗어나가지고 전혀 못 움직이는 것처럼 완전 엄청 쇳덩이에 묶인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그게 조금 이상했고 그리고 보트 모터 같은 게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갑자기 막 돌아가기도 그러니까 하고 줄을 이렇게 당기면 이게 그쵸, 시동이 그쵸. 걸리는 네. 식이 아니라는 네,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모터도 물론 있고 그런 모터들은 이제 방향 그 봉이 있어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 말도 안 되게 무슨 시동을 거는 장면도 안 나오고 네. 그냥 계속 켜진 채로 처음에 보트가 등장하고 꺼지니까 때리면 다시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밖에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장면이 나오자마자 전 느꼈던 게 저 날에 누군가를 죽는다. 저 모터 때문에 누군가 죽는데 네. 그거를 반드시 칠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작동 기믹이 그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영화상에선. 네. 그러니까 이미 있는 현실의 설정도 조던 필은 팔다리를 자른 다음에 사실 여기선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해서 보여주고 그걸 또 써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비약처럼 보이는 거죠. 가로등 감독님 이상한 거 없었어요? 보시면서 약간 구멍 난 거 약간. 저는 뭐 별로 이상한 거를 찾아보진 못했고 그냥 인상적인 것들은 있었죠. 그러니까 토끼 영화에서 이제 토끼가 등장을 하는데 과연 저 토끼가 무슨 의미냐 어디서 왔냐 그리고 예. 그 많은 게 그런 것들을 이제 관객들이 영화 보면서 많이 영화 보고 난 이후에 많이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걔들 기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식용으로. 그렇겠죠. 누가 기르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되게 그 도플갱어들하고 약간 비슷한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랄까요? 사실 우리가 토끼 생각하면 굉장히 연약한 동물로 그렇죠. 인식을 해요. 네. 그런데 이런 토끼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그 토끼들의 어떤 외형을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네.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조던 필 감독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네. 토끼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네. 눈빛이나 그 외형, 얼굴 외모가 약간 좀 공포스러울 때가 있다. 사실 그런 의미로 영화에서 좀 쓰인 것 같고. 어쨌든 조던 필 감독은 토끼를 무서워하네요. 그렇죠. 이게 현실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정말 안 무섭다고 여겼던 것들이 약간 이제 좀 달리 보여지는 요소 네. 정도로 이제 토끼를 쓰지 않았나 싶어요. 조던 필 감독 내한하면 네.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예, 한번 만나서 물어보시고요. 갈 때 뭐 토끼 한 마리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 만나실 수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만나시면은 토끼 한 마리 선물해 주세요. 대한민국 집토끼라고. 토끼 어디서 사요? 토끼 저기 모란시장 이런 데 가면 네, 팝니다. 식용토끼 팔고요. 저는 먹어본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제부터 여러분 저희가 영화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스포를 개방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에 또 와서 뒷내용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의문을 가진 것들을 한번 풀어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의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거대한 지하터널 네. 누가 만들었냐? 사실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한가요? 그게 왜냐면 영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피플이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그건 거대한 힘이 아니냐. 거대한 힘으로 만든 걸 텐데 그 정도 힘을 갖고 있고 국토를 아우른다. 당연히 가버먼트죠. 이거는 예.
약간 음모론적인. 사실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일이 막 요소 따지고 들면 사실 이 영화가 맞습니다. 성립이 안 돼요. 예, 맞아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게 업사이드 다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또 똑같지만 다른 평행 우주에 대한 설정이고 그것이 보여주는 어떤 의미라는 것은 명백하거든요. 내가 현실에서 지금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누군가로부터 뺏었거나 혹은 누군가가 취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취하고 있다.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그것이 되게 좀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들로 등장을 하는데 네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어떤 가지고 있는 죄의식하고도 약간 비슷해요. 내가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좀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못 살고 못 먹고 있는 현실을 알면서도 그냥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것을 영화가 좀 빗대어서 업사이드 다운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현실성 있는 것처럼 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도시전설적인 측면으로 흘러가 버리고 거기서 설정이 막히면 그런 설정으로 좀 도망치는 반대편 설정으로 도망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질문을 던지자면 이런 거죠. 마치 되게 다양한 상징주의로 점칠된 것 같은데 영화가 막상 보면은 근데 가위를 들고 나와요. 근데 그 가위를 한 사람이랑 다 들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가위 어디서 왔냐? 그것도 진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업사이드 다운 세계에서는 또 다른 다운에서는 엄청난 가위 공장이 있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수대로 가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가위가 되게 좋아 보여요. 되게 좋은 크고 가위예요. 황금색입니다. 황금색. 가죽 장갑도 있잖아요, 다. 우리 그 가위 중에 잘 드는 가위들 뭐가 잘 드는 가위냐면 저기 바느질 하시는 분들이 쓰는 가위 있잖아요. 그렇죠. 찰칵찰칵 소리 나는 거. 그거 고급 가위들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 가위들을 전부 들고 있더라고요. 사실 가위를 쓴 이유도 명백해요. 그 일상 속에서 아주 친숙하게 쓰이는 어떤 도구 중에 가장 잔인하게 바뀔 수 있는 것. 가위. 나 어릴 때 가위에 한번 크게 배워본 적이 있거든요. 손가락을. 친구랑 장난치다가 어떤 장난이었냐면 친구가 가위를 벌리고 있고 지금도 제가 그걸 왜 했는지 의문인데 손가락을 대고 있고 탁 피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는 그걸 닫아요. 근데 제가 위험한 그러니까 제가 비껴나가는 타이밍을 친구는 인지하고 그때 닫는 연습을 한 건데 나름.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밍이 안 맞았구나. 그쵸, 손바닥 펴놓고 샤프 같은 걸로 탁탁탁 하잖아요. 그것도 알면서 하는 건데 더 위험한 걸 한 거죠. 그러다가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끝에가 잘렸어요. 그러니까 살점이. 너무 디테일하게는 설명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무섭네요. 저는 손가락 잘린 줄 알았어요. 근데 손가락 안 잘렸고요. 자, 가위 얘기 나왔고 제가 느낀 걸 다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그 밑에서도 동일한 형태 어쨌든 개체수를 유지하면서 가족이 구성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위층 사람 아래층 사람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표현할게요. 위층 사람과 아래층 사람이 있는데 아래층 사람들은 출산을 하거나 이 사람들도 몸에 병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럼 병이 날 때 병원이나 약 없이 어떻게 이 생활을 유지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는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는 현실 세계이고 그 그림자격에 해당하는 아래층 세계는 애초에 인과관계가 그렇게 성립 안 되는 세계다.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이 현실 세계와 위층 세계와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는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층 세계는 어떠한 의지도 의미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뭐 친구의 집을 가죠. 그런데 저 지하 세계에서는 아랫집에서는 나와 똑같은 존재가 친구 집에 가기 싫어요. 근데 내가 현실에서 가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야 돼요.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지하 세계에서도 똑같이 결혼을 해야 되고 내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똑같이 그 출산의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지하 세계의 사람들은 아무런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은 느끼지 못하고 현실에서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 분노 이런 되게 악한 감정들만 지하 세계 사람들은 느끼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하 세계는 얼마나 불운한 세계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거를 영화가 되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미지적으로 되게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받아서 얘기를 해본, 저도 해본 생각인데 그 현실 세계의 물리성과 네. 다르게 사실 그 아래층은 네. 물리성이 없는 정서적인 세계만이라고만, 정신 세계만이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정신 세계에 있던 존재들이 위층으로 올라오면서 물리화가 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 관점에서의 어떤 논리적 오류들은 상당수가 해결이 돼요. 네. 영화에서는 설명을 안 한다는 것뿐인데 거기서 이어서 제가 했던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 네. 예를 들어서 업사이드 다운이 일어난 그날 사건 당일 네. 전날에 네. 저기 어디야 보스턴에 사는 사람이 네. LA로 이사를 왔어요. 네. 그러면은 그 수천 마일을 네. 도플갱어가 네. 걸어서 이동해가지고 네. 온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한 거거든요. 그것도 뭐 설명 불가능하지만 뭐 그렇다 치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오면서 내가 이걸 이 영화를 납득하려면 네. 아래층은 네. 물리적으로 표상이 시각적으로 보일 뿐인 거지 네. 사실은 고도의 정신세계다 여기는. 네. 그래서 그들이 그 정신이 위층으로 올라오면서 물리화가 된다고 생각을 간주하고서 왔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설정 오류를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새벽 2시 설정충이시네. 네, 설정충. 네, 새벽 2시 반에 네. 아니 그 마블 영화 그 김연 이야기 여러분 그거 제가 예고편 분석 올린 거 보세요. 설정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렇게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 반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속도를 아예 안 내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막 40km에서 60km 사이로 천천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서 자려면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자자. 그러고 잤고요. 또 재밌는 거. 나는 좀 워킹데드 생각이 나더라고. 워킹데드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재미 요소도 들어가 있죠. 네, 좀 아포칼립스적인 그런 네. 재미가 좀 있고. 저는 결말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네네. 결말이 되게 뭐랄까요 약간 전복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혁명 레볼루션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는 거죠. 결국에는 뭐 강제적으로든 반강제적으로든 네. 그 지하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해가지고 뛰어 올라오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어떤 이미지로서 그게 보여진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그 현실적인 어떤 문제는 아예 비약으로 다 점프를 시켜버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제가 아까 환상특급 언급도 했었는데 네. 트와일라이트 존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게 판타지거든요. 그렇죠. 장르적으로. 네네. 현실의 어떤 그런 물리적인 디테일들을 그대로 1대1로 적용을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나. 우리가 지도를 볼 때도 현실에서 똑같은 크기로 보지 않고 이게 줄어들거나 뭐 더 크게 하거나 뭐 다 다르잖아요. 현실과 똑같이 이퀄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영화라는 어떤 틀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있어서 뭔가 그냥 표면성으로 인지하는 방법도 되게 영화를 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그 장면으로 안 보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서 반추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영화를 본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은 게 이제 그 영화 안에서 설명이 되느냐, 네. 영화 안에서 설득이 되느냐 그것만 놓고 봐도 사실 무방하다. 그러니까 굳이 현실을 자꾸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네. 영화 안에서의 인물들이 서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이해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 그건 그런 정도는 감안하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그 도플갱어가 뭔가 이상하게 사악하진 않더라고요. 사악하기보다는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존재. 그러니까 계속 그 좀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런 존재로 느껴지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논리적 그 결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능검님이랑 저랑 같은 입장인 거는 이 논리적 모순이나 모호함이 있는 이 영화를 사실은 감내할 수 있는 영화라는 거죠. 그거를 조던필 감독이 상당히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
네,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화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 영화 제가 보면서 네. 한 가지 이 영화를 보면서 단점처럼 느껴졌던 그러니까 저 역시도 약간 빈틈처럼 느껴졌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네. 영화에 백인 가족들이 등장을 해요. 아, 네. 이 가족의 주인공 가족의 어떤 친분이 두터운 그래서 네. 별장촌에서 같이 만난 그 친구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뭐랄까요? 이 영화의 안타고니스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그거. 네. 약간 애매하게 처리가 됐다. 네. 그러니까 백인 가족이 어떤 현실에서의 어떤 그 현실에서 흑인들이 느낄 법한 어떤 그런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만약에 이 백인 가족이 좀 더 묘사가 디테일하게 됐더라면 백인 가족의 어떤 죽음에 조금 더 많은 의미 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묘사되는 백인 가족은 그냥 옆집의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느낌이다.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악독하게 묘사가 됐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더 그런 어떤 꼭 악하기보다는 무엇을 상징하거나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이 백인 가족이 묘사가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쌍둥이 자매라던가 네. 좀 뭐랄까요, 좀 성격이 더러워 보이는 어떤 쌍둥이 자매라던가 네. 그런 요소들이 그렇게 뭔가 많은 활약을 펼치지 못해요. 그냥 그 외부의 적이 침입해서 그들과 싸우는 그 액션의 활용도 이상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베이스 캠프 제공자들. 맞아요. 그 정도 네. 딱 그 정도 느낌인 거예요.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저의 경우에는 약간 그런 점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향이 살짝 다른 견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백인 가족들이 지나치게 흑인의 시각으로 본 좀 유물론적인 그리고 피상적인 표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뻔한 중산층 가족의 묘사를 하고 있다. 제가 아까 속물이란 얘기를 했는데 쌍둥이 소녀,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인 10대 소녀잖아요. 그리고 막 그렇죠. 정말 의식의 필터링 없이 아무 말이나 던지고, 그리고 남자는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싫어하죠. 그리고 여자도 약간 아직까지 자기 멋에 취해 있고, 그리고 남자는 그 나오잖아요. 자동차가 어디서 난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주인공 아빠가 뭐 보트는 어디서 산 거냐 뭐 근데 그게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인 가족들의 도플갱어는 애초에 묘사가 그렇게 됐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단칼에 죽여버리고 싶었던 존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엄밀히 얘기하자면 백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시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게 마냥 편하진 않았고, 첫째로. 또 하나는 원래 미국 사회가, 저도 미국에 오래 뭐 살아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가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흑인들과 백인 가족들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국인들 사는 데는 한국인들만 살고 일본 사람들 사는 일본 사람들만 살고 막 그렇거든요. 진짜 철저하게 구획이 나누어져 그렇죠. 있죠. 근데 애초에 그게 너무나 언캐니한 거야. 그렇게 만나고 있는 게. 심지어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그리고 그것도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조던 필 감독의 유머 코드 어떠셨는지. 저는 약간 아재 개그 느낌도 좀 났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들을 조던 필 감독이 그런 대사들을 잘 만들어요. 네네. 그 초반에 별장에 놀러 갔을 때 가족들이 그 딸이 자꾸 핸드폰 들여다보니까 네. 인터넷 하지 말, 인터넷은 아우터넷 해야지 막 이런 대사 나오잖아요. 이게 완전 아재 개그에 우리로 치면 그런 거라든지 그 세상에. 저기 백인 가족들 네. 그 집에서 그 AI 스피커가 그거 굉장히 재밌게 쓰이잖아요. 맞아요. 112에 신고해 했더니 퍽더 폴리스 퍽더 폴리스 나오고 그런 것들이 약간 재미 요소로 좀 등장을 했었어요. 잔재미. 겟아웃에서도 그런 유머 코드가 좀 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 유머 코드가 좀 더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영화를 잘 만드는 거는 뭐 주제의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조던 필 감독이 이 영화 만들기 전에 뭐 슈퍼히어로 영화 연출도 약간 의뢰 받은 적 있다고 하는데 충분히 뭐 블랙팬서 같은 영화 만들면 되죠 뭐.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블랙팬서 하면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영화 어스를 보면서 느낀 점들을 그냥 아무 의식의 필터링 없이
저희 대본도 심지어 없이. 저희 대본도 없어요. 그냥 컨셉. 시간이 무한정 흐르고 있어요 지금. 각자 이제 본업을 하다가 모여서 끊어주세요. 오늘 어스 하자 이러고서 바로 어스 얘기하고 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지금 1시간 넘게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네. 했어요. 어스 하나만 놓고 지금 둘이서 세상에. 1시간 반을 얘기했습니다. 저희도 기묘한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일단 어스는 여기서 저희 순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그 2-2부에서 저희가 좀 약간 아리송한 건 그 저희가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는 건 이거를 스포일러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따로 편집을 해서 낼 것인가 내보낼 것인가 아닌가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그 2-2에서는 뭐였죠? 저희가 다룰 주제가? 최근에 올해 이제 공개되기로 이제 발표했던 기묘한 이야기 시즌 3가 드디어 이제 7월에 나오는데 그렇죠. 그것을 기념하여 저희가 기묘한 이야기 시즌 1, 2와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구매했던 기묘한 이야기와 관련한 굿즈들 한번 전반적으로 그냥 다시 한번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네, 그리고 되게 짤막하게 저희가 그 넷플릭스를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긴 할 건데 네. 어떤 매체에서도 다뤄본 적이 없는 정말 심화 학습 넷플릭스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할 거고 네. 그 전에 넷플릭스를 좀 한번 보시라고 네. 저희가 좀 추천작 5개 정도씩 각 5편씩 해서 10편 정도를 추천작을 꼽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나만 보는 넷플릭스 리스트. 나만 보고 싶은 넷플릭스. 네, 2-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라디오 외관 2-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G 가로등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